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은 굿뉴스도 좀 있고요. 그렇지 못한 뉴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선 굿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뉴스가 오늘은 그런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굿뉴스. 백악관은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 전쟁의 그 정식 휴전에는 물론 지금 반대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투를 멈추는 것은 진지하게 우리가 검토할 때가 됐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언론 브리핑을 갖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이제 휴전과 관련된 질문을 요즘 많이 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의미의 휴전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면서도 그러나 가자지구 내의 주민들이 인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투의 일시적 중단, 그것은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커비 조정관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오래,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양측에서 신뢰할 만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또 다른 굿뉴스를 전해드리자면 이 가자지구에서 그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다친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받기 위해서 이집트와 가자지구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 검문소가 이제 오늘 일시 개방된다라고 합니다. 이집트 언론이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집트 당국이 지금 심각한 부상자의 치료를 위해서 가자지구 주민 81명의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 81명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난민은 아니고 이제 부상자 치료 때문에. 자, AFP 통신도 의료 및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집트가 라파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 이 가자지구에서 부상한 팔레스타인인들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상자 치료이지요. 이 난민을 받겠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이집트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난민들이 몰려올까봐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 이 가자지구 국경 검문소를, 라파 검문소를 열지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좀 심각한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문소를 열겠다. 이건 아주 그래도 전 굿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굿뉴스입니다. 물론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하마스가 조만간 외국인 인질 여러 명을 석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로이터 통신, AFP 통신 등 외신이 잇따라 계속해서 보도를 어제 했는데요. 이 하마스의 우바이다 대변인은 어제 이 텔레그램에 올린 영상 성명을 통해서 우리는 중재자들을 통해서 향후 수일 내로 일정한 숫자의 외국인을 석방할 것이다 라고 통보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약 한 240명 이상을 납치해서 인질로 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앞서 4명은 2명 해서 4명은 석방이 됐고요. 그리고 1명 이스라엘 여군, 가자지구 지상전에 나선 그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여군 1명은 구출이 됐죠. 자, 이런 가운데 카타르 등 여러 국가들은요, 이스라엘 및 하마스 이 양측과 다 접촉을 하면서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하마스는 납치한 이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그런데 이스라엘에 수감 중인 그 팔레스타인인 약 6,000명을 석방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지금 6,000명은 아니고 한 5,000 몇백 명 정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하마스가 어림잡아서 이제 6,000명으로 올려서 잡는 거죠. 한 5,000 몇백 명 되고 있는데 그들 약 6,000명과 240명의 그 인질과 이제 바꾸자, 이런 얘기는 개전 초기에도 이제 있었던 그런 요구 사항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석방하겠다라는 하마스의 방금 전에 그 발표가 카타르의 중재 덕분에 어떤 그 조건 없이 하마스가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 6,0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맞교환 협상 처럼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은 숫자가 6,000대 240까지는 아니어도 좀 숫자는 다를지언정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맞교환하는 그런 어떤 협상의 일부인지, 요 셋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조건 없이는 아직은 좀 아닐 것 같고, 자, 어떤 조건으로 이제 인질을 석방한다라는 것인지는 하루 이틀 정도 더 있어야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인들의 그 사진을 담은 그 실종 포스터가 미국에서 그 유대인 혐오 논쟁을 지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요, 어제 그 미국 전역에 부착된 하마스 인질 포스터를 두고 시민과 시민 간의 그 마찰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대학가에서 논쟁이 좀 심합니다. 이 포스터는 이스라엘 예술가가 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12개 언어로 만들어진 이 디지털 파일을 무료로 배포했고요. 인질 문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이 포스터를 인쇄해서 거리에 붙이는 그런 형식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붉은 바탕 위에 kidnapped라고 해서 이제 납치됐다라는 그 문구를 그 위에다 써놓고요. 그래서 이제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인들의 그 뭐 사진도 다 있고 이름도 다 있고 인적 상황이 정확하게 적힌 그 이 포스터. 이 포스터는 현재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각국의 거리와 특히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마치 벽보처럼 곳곳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질 포스터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반대급부로 이에 대한 또 반감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포스터를 붙여서 어쩌라고. 그 인질의 얼굴, 뭐 이름 우리가 다 지금 벽보를 통해서 봤는데, 그래 내가 봤는데,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뭐 가자지구로 뛰쳐들어가서 이 인질을 나보고 잡아오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물론 어떤 그 추모. 그런데 뭐 인질들이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모할 분위기도 지금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붙여서 어쩌자는 거냐라는 약간의 반감도 있습니다. 최근 그 인터넷에서는 대학가 곳곳에 이 인질 포스터를 붙이는 사람들과 또 이를 제거하는 시민, 그리고 제거하려는 사람을 또 제지하는 시민, 이런 사람들 간의 마찰을 담은 동영상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동영상에 따르면요, 어떤 한 시민은 청년 2명이 LA에 있는 그 USC 대학 그 학교 안에 부착되어 있는 그 인질 포스터를 제거한 뒤에 쓰레기통에 꾸겨서 막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자 부끄러워하라고 소리치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에 더해서 또요, 포스터를 그 떼어낸 청년들은 또 나도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떼어낸 청년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포스터가 오히려 갈등을 더 심화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난 떼어낸 것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터 제거에 항의하는 사람은 테러의 피해자인 인질에 대한 포스터를 그 훼손하는 것은 유대인 혐오가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부 떼어나는 사람들도 아니다, 나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혐오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렇게 붙어있는 것 때문에 그런 혐오가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난 떼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속마음까지는 모르죠. 자, 이와 함께 뉴욕에서는요, 납치된 인질이라는 문구인,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맨 위에 kidnapped라고 써져 있는 그 문구 대신에 occupier라고 써져 있는 걸로 바꿔서 포스터가 붙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가자지구에 인질로 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거에는 kidnapped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가 만들었는데 이거 kidnapped 대신에 occupier로 되어 있습니다. 가자지구에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인데요, occupier, 즉 점령자라고 수정해서 쓰여진, 소위 말하면 이제 반이스라엘 성향의 포스터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포스터가 미국 내 팔레스타인 사회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또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포스터를 떼어내는 그런 사람의 주장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꾸 혐오가 생기니까요. 인질 포스터로 인한 그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갈등이 미국 내에서 특히 이제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로 조심해서 붙이는 사람도 조심해야 할 것이고 많은 생각을 좀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또 뭐 굳이 그걸 떼어내는 사람도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서로 좀 조심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는 우리 미국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정말 걱정 마십시오 라는 등의 발언으로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의 그 아랍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지금 급격하게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주목됩니다. 이 아랍 아메리칸 연구소가 500명의 아랍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주에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7.4%만 오늘 대선이 치러진다면 나는 바이든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17.4%만. 그런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을 때
40%를 받았고, 요번에. 그리고 이제 무소속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도 한 13.7%를 각각 받았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아랍계 미국인의 지지는 그런데 지난 2020년에 59%를 받았죠. 그때 대선 승리했을 때. 그랬던 것에 비하면 이번에 받은 그 지지율은 반토막을 넘어서 그야말로 3분의 1 토막 난 셈입니다. 이들 아랍계 유권자들에게요. 네, 이들 아랍계 유권자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현재 그 폭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응 평가를 묻는 말에 67%가 부정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 대응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8%는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의 어떤 그 커다란 어마어마한 파워, 이 영향력을 무기 지원보다는 휴전을 촉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한국에서요, 전세 사기를 벌이다가 미국으로 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도주한 사람이 애틀랜타 한인사회 인근에서 지금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지금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다가구 주택 빌라 11채를 소유한 임대인, 올해 48살의 A씨와 그 일가족이 지난 5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에 6개월째 애틀랜타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그 현지 한인들을 통해서 A씨가 남편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 등과 함께 애틀랜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A씨 일가족은 애틀랜타 근교 고급 주택에 살고 있고요. 아들은 현지 고급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아들은 선수 출신 강사가 전담을 해서 펜싱을 또 가르치는 등 아주 유복한 생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수십억 그 이상 되는 돈을 사기치고 애틀랜타로 왔는데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보면 얼마나 울분이 터지겠습니까? 이제 최근에 피해자들이 그 자신들을 추적하는 것을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아틀란타에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A씨 일가족은 급히 또 다른 곳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이제 전세 피해 사기 사건인데 대전의 한 20대의 피해자는요, 범죄자가 이렇게 사기치고 도망가서 호의호식하는 게 쉬운 일인가, 나는 왜 열심히 돈을 벌었나 싶은 그야말로 허탈감이 너무 크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지난 6월에는 피해자인 5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A씨 관련 피해 세입자가 7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75명. 1인당 1억씩만 손해를 받아 75억 아니에요. 피해 금액은 75억까지는 조금 안 돼도 50억 원은 훨씬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A씨는 그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이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세 여러분들 미국에 오신 지 아주 웬만큼 오래되셔서 다 아시죠? 1억이면 2억, 2억이면 2억을 내고 들어가서 이제 1년 또는 2년 전세를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 1년이다? 그럼 1년 후에 1억 대신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 더 올려달라 그러면 또 그 돈 더 주고 또 한 1년 더 살고 이러는데 1년쯤 또는 2년쯤 계약기가 지났을 때 나는 여기서 전세 더 이상 안 살고 다른 데로 이사 갈 거야 또는 내가 집 사서 갈 거야 라고 할 때는 전세 계약을 이제 그만 파기하게 되죠. 그래서 전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금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1억이 됐든 1억 500만 원이 됐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계약이 끝날 때쯤 돼서 이 사람이 연락 올 쯤 되면 연락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1억, 1억 5천 이거 안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을 뜯은 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50억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찰은 그래서 여권 효력 중지와 적색 수배 등 인터폴 공조를 통해서 이 미국에 있는 A씨 검거에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애틀랜타에서 몇 차례 발견됐던 A씨의 행방은 지금은 다른 도시로 이사 갔는지 묘연한 상황이다라고 현재선 전하고 있습니다. 꼭 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기지 이자가 이제 8%에 육박하면서 모기지 대출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기지 업계가 선구매 후 재융자 무료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업체가.
이 얘기는 뭐냐? 집을 먼저 사라. 지금 아무리 비싼 이자율을 하더라도. 그럼 비싼 이자율로 지금 집을 사면 우리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계약 기간이 무슨 기간이 있겠죠. 유효기간. 그때 이자율이 하락하면 공짜로 재용제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집 사지 않고 이러고 있지 말고 사세요. 재용제 해줄게요. 근데 이런 거죠. 모기지 대출업자가 8%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그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서 지금 집을 매입한 후에 나중에 이자가 내려가면 무료로 재융자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일견, 뭐 아이디어가 되기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대출업체가 이런 마케팅을 하는 것은 연방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기준금리를 지금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을 하면서 이 주택시장과 모기지 대출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는 7.79%, 거의 8%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 주택 구매자는 모기지 이자가 내려가면 재융제를 통해서 뭐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가야 뭐 재융자 비용 빼고 이게 가능한데 얼마 차이 안 나면 재융자 비용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융자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재융자 비용을 안 받겠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대출 서비스 회사인 클로징콥에 따르면 재융자 클로징 비용은 지난 2021년 기준 평균 $2,375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이거보다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대출업계는 첫 번째, 향후 재융자 관련 비용 가운데 일부 크레딧을 제공해주고, 자, 또 재융자 클로징 비용을 대출금에 합산해주고, 그러니까 재융자 비용을 넣어서 같이 융자 안에 넣어준다는 것이죠. 또 론 수수료 면제 등등을 통해서 재융자 때 추가로 돈을 내지 않는 다양한 옵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기지 대출 업체의 이런 고육지책에는 수요 급감에 따라서 융자 업체들이 지금 고사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운영해왔던 그런 융자 업체 말고는 지금 거의 사무실 문 닫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좋은 아이디어 같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기지 대출 업체가 제공한 그 크레딧이라는 것이 이제 기간이 있을 터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집을 산 다음에 10년, 20년 뒤에까지도 내가 재융자 그때 가서 원하면 해준다?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유효한 기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크레딧 유효 기간이 뭐 1년이나 2년 있다면 그 후에 이제 그게 만료되고 그 기간 내에 만료되는 것도 문제고요. 또 뭐 2년이면 2년 후에는 이제 만료되니까 소용이 없는데 혜택을 못 받는데 2년 안에 재융자를 할 만큼 충분히 이자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무료 재융자 혜택은 사실 쓸모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무료로 재융자를 해주겠다라는 그 유효기간이 좀 더 길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1, 2년 갖고는 재융자를 할 만큼 이자가 그 기간 동안에 크게 하락할지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금리가 이처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택가격 지표가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 발표에 따르면 8월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올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2.6% 상승한 것입니다. 집값이요. 미 주요 도시들의 그 평균 집값은 작년 6월부터 올 1월까지는 하락세를 보였다가 올 2월부터 지금 7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파른 금리 상승 탓에 과거 그 저금리 대출로 집을 산 주택 보유자들이 기존 집을 팔기를 꺼리면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든 그 영향이 역시 가장 큰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이걸 팔고 다른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이 집을 샀었을 때의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뭐 한 4% 정도였는데 그 4%를 기준으로 지금 몰게지 페이먼 하고 있는데 이걸 팔고 다른 집을 사면 지금 7.79 거의 8%로 내가 론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뭐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 가고 싶어도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집이 없는 거죠. 재고가 없는 거죠. 자, 주요 도시의 연간 상승률을 보면 시카고와 뉴욕이 각각 5.0%로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반면에 샌프란시스코는 2.5% 하락, 그리고 시애틀은 1.5%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외교부가요,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영사 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사 콜센터가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재외국민이나 한국인 그 여행자들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국회의 김상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 해외로 나가는 재외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영사 콜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영사 콜센터 상담원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나 전문 교육이 부족해서 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어떤 사건을 겪었다든지 또는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등의 그 어려움을 겪어도 제때제때 필요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재외국민이 실종 등 시급한 상황에 처해도 도움을 그럴 때 해도 접수조차가 어렵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김 의원실 그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에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지난 6월 일본에서 실종된 한국인 윤세준 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윤세준 씨의 누나가 6월 14일 영사 콜센터에 실종 신고를 해줄 것을 3차례나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교부 영사 콜센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영사 콜센터에서는 뭐라 그러면서 접수를 제대로 안 받았느냐? 전화가 일주일째 꺼져 있으니까 실종 신고를 좀 접수해 달라라는 그런 말에 영사 콜센터의 상담원은 전화가 안 돼요? 전화가 안 되면 카톡 해보세요. 카톡. 만약에 뭐 로밍 때문에 전화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카톡 해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접수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카톡을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죠. 전화, 카톡 텍스트 메시지, 카톡, 보이스콜, 전화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러죠. 요즘 뭐 전화, 카톡은 뭐 우리가 카톡 전화도 전화와도 똑같은 개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화 안 돼요? 그럼 카톡 해보세요. 카톡 하면서 신고 접수를 안 받고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유도를 했답니다. 더구나 이 재외공간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라고 이 윤세준 씨의 누나가 말을 하자 이 영사 콜센터의 상담원은 실종자의 현지 연락처를 주지 못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라고 신고 접수를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실종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실종자의 현지 위치를 어떻게 말을 해줘요? 그거 알면 내가 데리러 가지. 신고 과정도 매우 복잡해서 신고자는 3일 동안이나 이 3개 기관에 5차례나 연락한 끝에 겨우겨우 어렵게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외교부와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사관에 실종 사건을 전달하기까지 이틀 걸렸고요. 일본 경시청에 신고하기까지는 무려 사흘이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촌각을 다투는 실종 사건에 쓸데없는 절차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김상희 의원은 외교부가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재외국민 사건 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남 얘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개선 방안 우리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는요 지금 우유에 이어서 햄버거 가격 인상 그리고 소주와 맥주까지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식품 외식업체에 물가 안정에 협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재료값과 에너지 비용 그리고 물류비 등 원가 상승의 여파로 가격 인상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트진러는 다음 달 9일부터 참이슬 등 이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고 테라 그리고 켈리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하이트 진로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요 확정된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만은 결국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가격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롯데 칠성 음료도 소주, 대표 소주죠. 처음처럼과 그리고 맥주 클라우드의 가격을 조만간 인상할 방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소주와 맥주 가격의 인상이 사실은 그 예정된 수준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소주 원료인 주정의 가격이 10.6% 올랐고요. 또 병 가격은 21.6% 뛰었습니다. 이 맥주 제조에 들어가는 메가의 국제 시세 역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는요, 맥주병, 소주병 이 병 뚜껑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 하이트 진러의 참이슬과
롯데 칠성음료의 처음처럼 등 소주업계의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그 대한민국 대표 소주의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주류 업계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걱정입니다. 또한 이 한국 내 가격의 인상은 결국 이건 미국 수입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미국 내 한인마트에서의 한국 소주나 한국 맥주 등등은 물론 이 다른 한국 제품의 가격 인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식품 업계에 이어서 이번에 화장품 업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화장품 업계도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LG 생활건강은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품목의 가격을 평균 4 내지 5% 인상한다고 했고요. 또 로레알도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산 화장품의 미국 판매 가격도 시간 차이를 두고 인상될 전망입니다. 인상되기 전에 미국으로 들여온 수입된 것은 그 전 가격으로 받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심보 나쁜 수입업자들은 자기가 갖고 왔을 때는 이미 오른 가격도 아니었는데 올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전에 갖고 온 것까지도 다 막 올려버리는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 시간차가 필요할 텐데 여하튼 그런 분이 없다는 전제하에 시간차를 두고 오른 가격의 것을 수입해 오면 그때 가서는 결국 미국에서도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한편 한국 내에서는 이같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의 인상으로 인해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GDP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소비까지 줄어들면 자칫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분수령 기점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서울시 김포구, 서울시 성남구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끝에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여권이잖아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한 뒤에 이제 경기도의 다른 도시들의 서울 편입 추진설도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 생활권의 여러 도시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 메가시티 서울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게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그런데 이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현재 여당 쪽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예 이제 김포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울과의 생활권에 있는 그런 경기도의 도시들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서울로 편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 외에 서울 생활권 편입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도시는요, 광명, 하남, 과천, 구리 등등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있어요. 자, 일단 모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많은 그런 소도시입니다. 규모가 크긴 합니다만은 지리적인 여건을 따지면 이 고양도 서울에 편입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양시는요, 경기도의 시인데 다 아시죠? 일산이 있는 거기가 바로 고양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규모가 좀 크죠. 뿐만 아니라 이 성남과 의정부도 서울 편입도시 후보군으로 거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성남은요, 더불어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텃밭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성남을 서울로 편입시켜버리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텃밭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오히려 이 성남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그런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을 추진할 경우에 현재 야권 성향이 강한 경기도 주민 표심이 여권으로 많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부 도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에 광역 교통망 문제를 또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요. 물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도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여권인 국민의힘의 지금 논리입니다. 다만 서울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수도권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서울을 더 키워버리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물론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자, 한편 여당의 이번 구상은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 영향이 많이 있는데요. 자, 우선 대표적인 게 차기 잠룡권으로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도지사에게는 완전히 이게 상반된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표심을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고요. 그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니 뭐니 그 좋은 도시들을 다 서울로 빼앗겨 버렸네. 경기도지사 하면서 도대체 당신 뭐 하는 거야? 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텃밭인 그 김동연의 경기 지역의 표심을 잃으면서 이 차기로서 또는 차차기로서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는 그게 여권 야권의 판단입니다. 자, 현재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 지사는 포스트 이재명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런 김동연 경기지사에게는 이번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가 그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을 그런 전망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요, 서울 시민의 여론에 아마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찐 구독자님들께 정말 찐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구독으로 매일매일 유익한 정보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